네, 10월 8일 비 오는 금요일 저녁입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근길 교통사정이 좋지 않을 텐데요. 날마다 새로운 퇴근길 시사 맛집 신장식의 신장기업과 함께 하시면서 조금은 편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신장기업 문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주인장 신장식입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제보자 조성은 씨의 통화 녹음 파일이 복원돼서 고발 사주 의혹에 다시금 불이 붙었습니다. 언론을 통해 녹취록 내용이 일부 공개됐는데요. 신장기업 김과장, 김준우 장윤미 변호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대선 후보를 8명에서 4명으로 줄이는 2차 예비경선 결과 발표했습니다. 가나다 순입니다.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홍준표 후보 4강에 진출하면 한 달 내에 판세 바꿀 자신 있다 호언해온 원희룡 후보 잠시 후에 직접 만나 뵙겠습니다. 이번 주 문화뮤직회에서는요, 비오는 저녁에 딱 어울립니다. 음악 여행자, 제3세계 음악의 선구자 하림 씨와 함께 여행 떠나보겠습니다. 신장식의 신장기업 단골 손님 여러분과 함께 꾸려갑니다. 유튜브와 홈페이지 게시판 모두 열려 있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십시오. 유튜브에 신장식의 신장기업 검색하면 라이브 방송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 소식들 푸짐하게 준비했습니다. 신장식의 신장기업 밥상 들어갑니다. 퇴근길 오늘의 뉴스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신장기업 뉴스 브리핑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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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구 기자님은 완연한 가을로. 네, 오늘 비도 오고 가을비가 좋은데 차가 막혀가지고 많이 고생하실 것 같아요. 고생하셨죠, 오시면서. 오늘 상암동 인근이 어마어마하게 막히더라고요. 아마 이제 연휴가 시작되는 날이라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비도 오고 해서 저도 여기 방송국 오는데 정말 평소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자, 이 비 오는 연휴의 초입에도 대장동, 고발사주, 모든 길은 대장동으로 통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경찰 수사 양쪽 다 속도가 붙었어요. 관련자들의 자금 거래 정황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데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서 추가 뇌물 혐의가 나왔다고요? 네, 그 토목 건설업체로 알려진 나모 대표로부터 8억 3천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앞서 검찰이 구속영장에 적시했던 그 뇌물 수수 8억 원, 그러니까 김만배 씨로부터 받은 5억 원, 위례신도시 민간사업자로부터 받은 3억 원과는 별개인데요. 이번 추가 혐의는 천화동인 오후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대화 녹취록을 국민의힘 대장동 TF 소속의 의원이 확보해 공개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 녹취에는 이 8억 3천만 원이 나 씨가 이제 A 분양대행 업체의 이모 씨, 그러니까 박영순 전 특검의 인척으로 보도된 인물인데요. 이 이모 씨에게 건넨 20억과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에게 건넨 30억 원 등 총 50억 원의 일부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이 돈을 건넨 남욱 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제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던 2014년부터 2015년 초에 대장동 사업의 분양 대행을 업체를 맡은 그 아까 말씀드린 이모 씨에게 공사 수주 대가로 이제 20억 원을 건넸는데 결국 공사를 따내진 못했다고 해요. 이후에 이제 나 씨가 이 씨에게 20억 원을 돌려달라고 했고 이 씨는 이제 2019년 김만배 씨로부터 100억 원을 받아서 이것을 나 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김만배 씨가 지급한 100억 원은 김 씨가 이제 화천대유에서 가져간 473억 원 중에 일부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씨가 이제 나 씨에게 받은 금액 이상의 이제 100억 원을 지급한 경위 등에 대해서 현재 당사자들은 모르는 일이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며칠 전에 너무 복잡해요. 한번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정리 좀 해주세요. 게다가 너무 이제 액수들이 크게 왔다 갔다 하니까 뭐 5억, 3억 이 정도는 작아 보일 정도로 20억, 100억 이래버리니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이제 박영수 특검의 인척이 하는 회사 쪽으로 100억이 건너갔는데 그랬죠. 그 당시에 그 업체 대표인 이 씨는 빚 갚는 데 썼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빚은 20억밖에 안 되더라. 근데 왜 100억을 받았느냐. 이게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오던 액수 그 20억과 그 100억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제 엄밀하게 따지면은 원래는 20억만 주면 되는데 왜 100억을 줬느냐 하는 성격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수사가 필요하겠지만 이 퍼즐 자체는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퍼즐 자체는 조금 더 정교하게 지금 맞춰지는 모양새다. 네. 요거를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 돈이 뿌려진 셈이라서 김만배 대표가 인출해 갔다는 470억 중에서 100억은 여기로 갔다는 게 확인이 됐으니까 나머지 돈은 그럼 어디로 갔느냐? 370억. 그렇습니다. 뭐 370억쯤이야 뭐 어디로 갔어? 요즘은 그런 생각이 이 사람들 보다 보면은 그냥 길 가다가 흘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이제 퇴직금도 50억씩 주고받는데 뭐 100억 정도야. 하여튼간에 근데 여기 하여튼 계속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뭐가 있었냐면 도대체 왜 박영수는 여기도 나오냐? 그렇습니다. 네. 가짜 수산업자에도 나오더니 왜 이 대장동에서도 나오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좀 축축해 볼 수 있는 기사가 인터넷 언론 초기에 그 손준성 보냄 이 고발 사주 관련된 실체에 나왔던 뉴스버스에 하나가 나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산저축은행 사태 때 이 남욱 씨하고 정영학 회계사 등이 사실은 부산저축은행 등을 통해서 1,700억 정도를 PF를 해서 민간 개발을 대장동을 하려고 했다가 그게 초기 자금이죠. 예, 엎어졌잖아요. 그러면서 뭐 한 1,000억 가까이가 아직 회수가 안 됐는데 부산저축은행이 기소가 137명이 될 정도로 굉장히 큰 사건이었는데 요 부분만 수사가 안 됐어요. 네. 요 부분만. 근데 그 당시에 중수부장이 김홍일 변호사 현재 윤석열 캠프의 정치 공작 진상조사 TF 팀장이고요. 중수 이과장 주인 검사가 윤석열. 그리고 당시 이들을 변호했던 변호인이 박영수 특검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김홍일 중수부장에서 중간에 그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중수부장이 바뀝니다. 네. 바뀐 중수부장이 최재경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그 이름들이 다 이때 이미 나왔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 고문단 내지는 뭐 이래저래 얽혀 있는 거죠. 그래서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기소하고 감옥에 보냈어요. 근데 정용욱 회계사 이 전체 설계를 했다는 이전부터 정용욱 회계사, 남욱 변호사 지금 미국에 가 있는 남욱 변호사, 그다음에 이 씨라고 하는 이 셋 이분들은 수사를 안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김홍일, 윤석열, 최재경, 박영수가 이 사건에 다 등장을 합니다. 이름이 다 등장하네요. 다 등장합니다. 그때 회수되지 못했던 수백억 원이 결국에는 대장동 이 전체 프로젝트의 종잣돈이 된 셈이 됐습니다.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돈의 흐름과 사람의 인맥이 약간 여기서 만나요. 부산저축은행에서. 근데 이 부분은 어제 오늘 이렇게 첫 보도가 된 거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분명히 후속 보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욱 변호사 얘기했는데요. 남욱 변호사 비밀 사무실 검찰이 압수했죠. 네, 검찰이 그제 남욱 변호사가 비밀리에 운영해온 사무실을 찾아내서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앞서서 검찰은 이제 화천대유 관련해서 여러 곳을 수색을 했는데 천화동의 4호 사무실도 수색을 했으나 뭐 워낙 오래전부터 비어져 있어서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후에 남욱 변호사가 임시로 빌린 별도 사무실이 있다고 파악을 하고 이번에 다시 압수수색을 한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바로 회계장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장부에는 남 변호사가 올 1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수표를 4억 원을 받아서 사무실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는 내용들이 장부에 적혀 있는데요. 검찰은 이제 앞서서 유동규 전 본부장 구속영장에 이 김만배 씨로부터 현금 1억, 수표 4억, 총 5억 원을 뇌물로 받았다고 적시를 했잖아요. 근데 검찰은 이 수표 4억 원이 남 변호사를 거쳐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남욱 변호사가 이 김만배 씨에게 받은 수표 4억 원이 실제 사무실 운영 자금이나 뭐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사용된 게 맞다면 사실 유 전 본부장의 뇌물 혐의 입증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저 이상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뇌물 줄 때 수표로 주는 사람은 없어요. 네. 너무 추적이 쉽잖아요. 너무 추적이 쉽기 때문에 뇌물 줄 때 수표로 주는 거는 계좌이체하는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다 남기죠. 예, 다 남아요. 그 수표는 5년 정도가 5년이 지나면 이 수표가 추적이 안 됩니다. 근데 뭐 이거는 수표로 그냥 바로 이렇게 줬다면 좀 이상하다. 금방 사용할 거라는 거였고 예. 여기서 사실 이제 지금 검찰 수사가 딛고 있는 좀 어려움이 있는 건데 결국에는 지금 거의 모든 수사가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자료 그중에서 특히 녹취록을 기반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이제 그
민주 기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게 만약에 사옥 수표와 관련된 부분을 제대로 검찰이 추적해내지 못한다면 기존에 기반에 있었던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자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가 있는 문제라서 이 녹취록은 이전에도 뭐 그 검찰뿐만 아니라 그 국민의힘 쪽에도 넘어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오는 거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해서 그 TF 쪽 의원이 확보해서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거고 내용이 나오고 있고 정영학 회계사가 보낸 녹취록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헨젤과 그레텔의 그 빵부스럭입니다. 그것만 쫓아가라. 네. 본인한테 유리한 자기로부터 화살을 돌려서 누군가에게로 돌리기 위한 그 화살이 누구한테 가고 있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하나는 질문을 건너뛰어서요. 이재명 지사가 승부수를 띄었다라는 평가를 받네요. 화천대유, 천화동인 등 민간업체 자산을 즉각 동결할 것을 성남시에 요청했어요. 네, 오늘 경기도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공문을 보냈어요. 그 내용에는 이제 판교 대장지구 개발 사업은 뇌물 등으로 이제 수사가 진행 중이고 그 죄가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해관계인이 지금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구속까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내용이고요. 성남시와 성남도시공사는 이제 50%의 플러스 한 주, 즉 과반 의결권을 행사해서라도 사업자 자산을 즉각 동결하고 보전 조치하고 또 개발 이익이 추가 배당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민간 사업자가 관계자에게 금품이나 향응 등을 만약에 제공한 사실을 드러났을 경우에는 비록 착공을 했다 하더라도 협약의 전부나 일부도 또한 해제하는 것을 감수할 것이다. 민영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그 경기도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2015년에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모 참가자들에게 청렴 이행 서약서라는 걸 받았다고 합니다. 네. 이걸 근거로 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대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성남시와 도시개발공사는 법률상 검토 가능한 것인지 검토하겠다. 네, 이런 그런 입장인 입장이고요. 거죠. 아마 이제 경기도의 승부수라는 건 결국 이제 이재명 지사의 승부수라고 봐야 될 텐데 네. 본인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이익관계에 대해서 연결이 없다라는 걸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실제 이제 성남시 쪽에 요청을 해서 자산 자체가 더 불어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제 이익관계가 더 이상 연결되지 못하도록 하려는 좀 조치로 보입니다. 근데 아마도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두 가지 이 효과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어쨌든 간에 과도한 이익이 민간 쪽으로 더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하게 한다. 이러기 위해서 이제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나타낼 거냐면 자산이 동결되잖아요. 네. 그럼 먼저 돈을 분배받은 사람들하고 나중에 돈을 분배받은 사람들 간에 이해관계 충돌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폭로가 자료가 바깥으로 외부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이익이 민간에 더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동결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가 있다면 하나는 이 효과로 이것까지 노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효과로 추후에 분배받기를 약속했던 사람들은 그러면 먼저 받은 사람들이 돈을 나한테 줘라 뭐 이런 벌써 이미 그 YTN에서 한번 3자 합의각서에서 누군가는 정모 씨 있잖아요. 정재창 씨인가 이분이 왜 나 돈 제대로 안 주는 거야. 그래서 150억 전체를 뭐 달라고 하는 합의각서를 뭐 새로 쓰고 했던 이런 것들이 나왔잖아요. 남욱 변호사한테는 아직 다 못 받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효과가 나올 수 있다. 번호표 뽑고 기다리던 사람들 중에서 이제 아우성이 나올 수 있는. 그렇죠. 먼저 뽑아간 사람들한테 나는 줄 서서 기다리다가 제대로 못 받았잖아.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야당은 천막투쟁에 나섰습니다. 네, 그 국회 본관 앞에 가면요. 대장동 게이트 특검 추진 천막 투쟁 본부라고 이제 설치가 돼 있고요. 국민의힘이 장외 대여 전면전을 강화하고 있는 건데요. 네. 지난 6일에 이제 특검 촉구를 하면서 도보 투쟁을 시작했는데 더 이제 한 발 나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이 출정식을 열었는데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또 김기현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대장동 게이트 TF 소속의 50여 명이 참석했는데 다 가슴에 이제 근조 리본을 달았고요. 네. 천막에는 이제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특검 수용하라 등의 피켓을 붙인 상황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제 뭔가를 그렇게 크게 외치는 걸 저는 오랜만에 본 것 같은데 그런 거 안 좋아하는데. 장애투쟁 자체랑 원래 잘 안 어울리는 스타일이죠. 안 어울리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양심 있는 의원들의 특검 수용 동참을 호소했는데 그걸 기대했는데 헛된 기대를 한 것 같다. 특히 이낙연 후보에게 실망했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이게 이낙연 후보 측이 특검 움직임에 동참해달라는 우리의 호소를 이간질
이간질로 치부했다면서 이게 만약 이간질이면 2016년에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특검과 국정조사를 호소하던 당신들의 움직임도 이간질이냐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낙연 후보를 지목해가지고 도와달라고 해버리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못 도와줍니다. 사실. 네. 박용진 의원도 바지가랑이 잡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지금 뭐 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사실 장외투쟁은 청년 대표 이준석하고는 그렇게 썩 어울리는 그 조합은 아닌데 그제 이제 뭐 이렇게 도보 그 투쟁도 그렇고 연결 맥락상에서 보면 국정감사가 국회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원외 대표가 할 수 있는 게 결국엔 좀 제한적이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그 상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 황교안 원외 대표 시절에 장외투쟁이 어떤 결과 또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고민들이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의석 수나 또는 원외 대표라고 하는 지위 조건상 어떻게 이 원외 투쟁을 끌고 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 경선 2차 컷오프 됐습니다.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이렇게 네 사람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네, 뭐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상황이어서 남은 한 자리에 대한 관심이 컸는데요. 맞아요. 원희룡 제주지사가 차지를 했고요. 원 지사는 이제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토론회 때 결기 있게 나선 모습으로 인해서 컷오프가 통과됐다고 자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때 윤석열 전 총장을 위협하는 인물로 이제 기대를 받았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준비 부족이나 캠프 해체 등으로 이제 지지율이 급 하강을 하면서 결국 탈락을 했고요. 그 총선 부정선거론만 내내 외쳤던 황교안 전 대표도 최종까지 이제 가능성이 거론됐는데 불발이 됐습니다. 이들이 현재 의원직 사퇴로 이제 비어있는 서울 종로구나 서울 서초갑 또 곽상도 의원 지역구인 대구 중구, 남구 등의 출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에요. 한편 이제 컷오프 발표 이후에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각각 자신이 이제 압도적 지지를 받아 승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이 경선의 결과가 비공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홍 의원은 특히 당원 투표 등 세부 결과를 미공개한 당 선관위의 결정을 아쉽다고 하고 그렇지만 다들 결과는 알고 있을 거라고 의미심장한 말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는 경선 때마다 나오는 일종의 유행처럼 돼버린 서로 자기가 이겼다고 네. 하는 지라시가 돌아다니는 사태가 또 나왔는데 네. 제가 돌아다니더라고요. 오전에 본 것 중에서 제일 신기했던 거는 윤석열 후보가 60%를 넘게 받았다라고 한 지라시가 있었습니다. 저도 맞습니다. 야, 이건 좀 너무 심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MSG가 너무 많이 들어가네요. 네, 어차피 뭐 그냥 이거 그냥 아무렇게나 쓰는 거니까 좀 뻥치기 하자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 많은 정치평론가들 저를 포함해가지고 황교안 후보가 4위를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네. 죄다 틀렸습니다. 그야말로 이번에는 조직이 통하지 않는 경선이 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좀 입증이 된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신규 당원들이 국민의힘에 대거 투입된 것도 이번 결과에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 최재형 후보는 뭐 본인 준비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렇습니다. 너무 네. 준비 안 돼가지고 그 다음에 굉장히 그렇게 극우적인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을지는 몰랐다라는 게 있어서 결국은 탈락을 한 것 같고. 황교안 후보의 탈락은 저는 뭐 조직 뭐 이런 걸 떠나서 굉장히 의미 있게 좀 봐야 될 건 뭐냐면 이분이 기승전 부정선거였거든요. 네. 근데 이 부정선거론이 그래서 황교안 후보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부정선거론에 이제 동의하는 또 일부 있죠. 굉장히 강력한 네. 의견 집단들이 있어서 그랬는데 안 됐죠. 통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국민의힘이 벗어나고 있다는 벗어나고 있다는 신호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만 그 기승전결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살짝 재미로 말씀드리자면 조금 전에 황교안 후보가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 당 후보 경선에서도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네. 후보별 투표율이 조작된 것 같다라고 주장했는데 그래서 이분은 그 보궐선거에도 출마하기 어렵습니다. 단언컨대. 자, 군 이중사 사건 가해자의 징역 15년 구형했어요. 네, 그 국방부 검찰단이 오늘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요. 그 구속 기소됐던 장중사 가해자에 대해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는데요. 장중사는 지난 3월 2일 부대원들과 저녁 자리 후에 복귀하는 차 안에서 후임인 사망한 이중사의 거듭된 거부 의사 표시에도 강제적으로 이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고요. 피해자 이중사는 피해 사실을 신고를 했지만 상급자로부터 회유 시도를 당하는 등 2차 가해를 당했기
중이고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당국은 이제 어제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피의자 25명 중에 15명을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발생한 지 219일 만인데요. 네. 부실한 초동수사 규명에 주력하겠다던 애초의 의지와 다르게 부실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한 명도 기소가 되지 않아서 유가족분들이 지금 분노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초동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2차 가해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 이모 중사가 극단적 선택에 이르지도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뭐 15명이면 많이 기소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초동수사 단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이런 비극이 발생한 거라서 초동수사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었는데 이렇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야말로 좀 군이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는 게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었는데 결국은 장성급은 건드리지 못한다는 걸 또 한 번 입증한 셈이 돼버렸고 네. 얼마 전에 이제 국회에서 특히 이제 성범죄에 대해서는 군 형사재판소를 거치지 않고 네. 곧바로 민간재판에서 이제 다루게 하는 방안이 이제 법안으로 통과가 됐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그 결정이 옳았음을 또 군 스스로 입장한 셈이 돼버리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굉장히 미진해요. 미진하게 통과가 돼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민간위원들은 다 사퇴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예. 그 뭐 1심에서 1심, 2심 뭐 할 것 없이 굳이 그 우리 군인들을 제복 입은 시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전시가 아닌 전쟁시가 아닌 평시에 굳이 군사법원, 군검찰을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근본적 의문을 던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소식 하나 더 급하게 들어가는 소식을 보면 유동규 씨 휴대전화 창밖으로 던졌다. 아니다. 누구한테 휴대전화 업자에게 맡겼다 이랬는데 CCTV를 통해서 경찰이 사라졌던 유동규 씨의 전 본부장이 휴대전화를 찾았다고 합니다. 검찰에서는 지난 4일 날 창문이 열린 사실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경찰에서는 CCTV 통해서 휴대전화 습득한 인물을 파악해서 확보했다. 뭐 이렇게 좀 혼선이 있습니다. 검찰과 협업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게 스모킹건이 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브리핑 하겠습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에 따끈따끈한 법정 신장개혁 김앤장 아닙니다. 김과장. 예. 김과장, 김준우 변호사, 장은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모든 길은 대장동으로 통하고 있고요. 모든 또 이슈도 또 하나 더 있다면 고발사주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저희들이 지난주하고 저지난주에는 대장동, 돈의 흐름, 그다음에 인맥, 사람 간의 관계 이거 얘기를 했는데 매주 업데이트를 해도 새로운 얘기가 나오는 돈의 흐름과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그 얘기는 대장동은 앞에서도 또 했고 또 할 기회가 많아서 고발사주 의혹에 집중해서 한번 사건 쫓아가 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제보자 조성은 씨의 통화 녹음 파일이 복원이 됐어요. 조성은 씨 대단하다. 포렌식 이런 취지의 글을 남겼고 김웅 의원은 내가 기억 안 난다고 했잖아요. 여전히 기억 안 나요.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자, 2라운드로 접어든 고발사주 의혹 두 분과 하나씩 챙겨볼 텐데요. 자, 이 녹취록 스모킹건이 됩니까?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이게 윤석열 전 총장이 개입했다라는 게 만약에 드러난다면 상당히 치부라고밖에 할 수 없고 이게 국기문란이다 이 민주당에서는 주장을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서 공세를 펼치는 범여권 인사들을 향해서 검찰이 아마 수사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수사를 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없었던 거고 인지해서 수사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면 정치적인 오해를 또 받을 수가 있고 네. 그런 상황에서 뭔가 본인들이 객관을 가장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단초를 스스로 만들어냈다는 거죠. 네.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에 따라 결론 난 부분은 손준성 보냄이라는 이 텔레그램 메시지가 최소한 조작되진 않았다. 네. 그렇다면 손준성, 김웅에서 조성은 씨로 이 연결되는 그 고리 자체는 분명히 그 실체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럼 손준성 검사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디까지 경유해서 더 넘어갈 수밖에 없는지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고 네. 제가 또 검찰
좀 고위직에 계셨던 분한테 물었어요. 이게 사실상 가능한 일이냐 검찰 조직상. 그랬더니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는 뭐 총장이나 더 고위층에서 묵인 내지 지시가 있었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 총장을 향한 공세가 많고 이러면 검찰 내부 조직에서 자가 발전했을 수 있다. 뭔가 총장 마음에 들도록 아니면 이런 이슈를 언론 대응 등등의 어떤 외형으로 이 대응책을 마련할 수는 있는데 두 가지 다 너무 부적절하고 지금 김웅 의원은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정치 공세다. 이거 시점 같은 걸 보면은 굉장히 저열한 방식의 정치적인 공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사실 뭐 납득되지 않는 해명, 뭐 변명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어떠세요? 이 문제가 뭐 정쟁의 수단으로 일부 다뤄지는 부분은 불가피해 보이긴 합니다. 애석한 일이기도 하고요. 정치 시즌이니까. 네, 뭐 대선을 앞두고 또 이제 검찰총장 출신 후보 때문에 이제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네. 방금 장윤미 변호사님 말씀했듯이 이제 모르겠는 건 그런 거죠. 자가 발전, 즉 과잉 충성이냐, 아니면 지시냐. 네, 적극적 지시냐. 근데 과잉 충성, 자가 발전이었을더라도 사후적으로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인가 없었을 것인가 이건 좀 궁금하긴 하죠. 근데 어쨌든 이 새로운 포렌식으로 인한 녹음 파일이 이제 등장하면서 이 부분이 전대미문에 아무 것도 없는 조작 사건이라고 부를 수는 없게 됐고 수사의 정당성 추가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성은 충분히 확인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으니까 네. 윤석열 총장 쪽에서는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자 과잉 충성이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충성했다는 거를 그 충성의 대상에게 알려줘야지 충성의 효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해석적으로 알려줘야죠. 얘기해서 네. 알려드려야 그게 효과가 있는 거 구체적으로 아니에요? 뭐 제가 뭐 김웅 검사한테 뭐 얘기해서 뭐 했습니다. 뭐 이렇게까지는 보고 안 했더라도 이렇게 고발장이 해서 들어올 겁니다. 네, 뭐 야당 쪽이랑도 좀 얘기가 잘 되고 있습니다라든가 뭐 이렇게 넌지시 얘기했을 개연성을 사람들이 추론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사고지 음모론적 사고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말을 조심스럽게 하시네요 오늘 김 변호사님. 청취율 조사 기간에 공정한 방송으로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패널도. 네네. 자 녹취 내용 들어가서 한번 좀 하나씩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건 우리가 고발장 써서 보낼 테니 남부지검에 접수하라. 네. 우리가 누구냐? 그렇죠. 우리가 오늘 누굽니까? 김 BGM으로 변호사님. 송창식 씨의 우리는 한번 넣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여기 우리는 현실적으로 조성은 씨와 김웅 씨가 같은 당의 선대위에서 좀 같은 당에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뭐 국민의힘 내부의 선대위에 무슨 법률팀이 있어가지고 그걸 우리는이라고 하진 않았을 것 같고 그렇죠. 지금 현실적으로 네. 그렇다면 보다 더 김웅 후보자가 당시에 소속감을 갖고 있던 다른 집단과 자신을 포함시켜서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보여집니다. 아유, 이렇게 빙빙 둘러서 얘기해요. 검찰이라고 왜 말을 못하세요? 왜 말을 못해? 뭐 그렇게 보여지는 해석이 훨씬 더 설득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 그 조성은 씨가 당시 그 국민의힘 선대위 부위원장이었어요. 그렇죠. 네. 예, 중앙선대위 부위원장이었는데 우리가 써서 당신한테 보낼 게잖아. 우리가 고발장을 써서 보낼 테니 남부지검에 접수하라.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는 같은 당에 있는데 우리가 써서 우리한테 보낸다?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 같은 국민의힘을 그렇죠. 우리로 본다면 네. 이거는 뭐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슬목이 안 맞아요. 이제 이렇게 파일이 해석하면. 두 개라는 거잖아요. 지금 네. 복원된 게 그날에 그래서 이제 처음엔 남부지검 얘기했다가 다시 대검 공공부로 또 다시 얘기가 바뀌는 두 대목이 다 통화 내용에 있었다고 지금 보도가 된 상황입니다. 네네. 그렇다면 단순히 고발장을 써서 이거 문제 제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를 넘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되거나 뭔가 검찰 내부와 커뮤니케이션 된 거 아니냐라고 볼 여지가 더 늘어난 거죠. 확대된 거죠. 뭐 주어가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던 대한민국 정치이기 때문에 이 우리를 둘러싼 네. 논의는 지속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장 변호사님한테 여쭤볼 네. 거는 제가 대검에 가면 윤석열이 시킨 게 되니까 저는 쏙 빠져야 한다. 물론 이 윤석열이 시킨 게 되니까라고 했을 때 이게 실제 워딩이냐 아니면 그런 취지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보도가 조금 다릅니다. 윤석열 캠프 쪽에서는 MBC만 이렇게 보도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뭐 YTN이나 이런 거 확인을 해보니까 다른 언론에서도 그런 취지로
녹취록 내용이 있다. 윤석열이 시킨 게 되니까라는 취지로 돼 있다라는 식으로 나와 있긴 해요. 근데 요거는 어쨌든 취지가 그렇다는 것인지 실제 워딩이 그렇다는 것인지는 한번 밝혀봐야죠. 예, 밝혀봐야 되는 지금 거고요. 보도 보면 조성은 씨가 일단 정보공개 청구했다는데 그거랑 별도로 핸드폰을 이제 반납을 받아서 그걸 사설 본인이 또 포렌식 업체로 갔다고 지금 보도가 용산으로 가셨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성은 씨의 그동안의 행적을 보면 본인이 이제 이거를 포렌식으로 확보를 하게 되면 이걸 본인이 스스로 또 오픈할 개연성 혹은 본인을 통해서 다른 언론을 통해서 실제 녹취가 무엇이었는지 누가 지칭됐는지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가정입니다만 그런 취지가 됐든 아니면 실제 워딩이 됐든 이 워딩이 실제로 그런 취지든 이 워딩 그대로든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이게 아까 얘기하는 지시냐 과잉 충성이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하나의 단서가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단서가 되고요. 지금 대검에 접수해라 이 부분에 대해서 김웅 의원은 뭐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하고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검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곳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대검의 고발장을 접수해도 다른 그 밑에 검찰청으로 내려보낼 텐데 이 대검이란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왜 공세를 퍼붓느냐라는 요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서울중앙지검의 당시에는 이성윤 지검장이 윤석열 전 총장과 굉장히 갈등 국면에 있었고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았고 대검에서 직접 수사를 하지 않더라도 이 부분을 밑에 내려보낼 때는 최소한 원하는 방향대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가능한 지검으로 보내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 있었던 분들도 그렇습니다. 대검에 넣는다는 것은 사실 입맛에 맞는 그런 지검에서 수사가 진행되길 바라면 할 수 있는 조치이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수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대검에 넣는 것이 문제 없다. 뭐 이렇게 해명하는 건 좀 온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굉장히 잘 설계된 것과 같은 좀 치밀하게 이 접수를 하는 관할부터 이 고발장 내용까지 실제로 거기에 당사자의 뭐 실명 판결문까지 첨부를 하는 형태로 이거는 검찰의 개입이 사실상 없다면 검찰이라는 상수를 빼고 이 사건은 설명이 안 돼요. 논리적으로 구성이 되질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추가 수사가 문제인데요. 네. 지금 손준성 검사가 그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정책관으로 있을 때 밑에 담당관이 이제 2명이 있었습니다. 다 압색당했죠. 네. 근데 1담당관, 2담당관이 있는데 2담당관이 보통 정보 수집 기능을 하고 1담당관이 뭐 검증 기능을 한다고 알려져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2담당관인 성모 검사가 지금 압수수색을 이제 당한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또 A 검사라고 해서 그 성까지 특정은 되지 않았는데 이제 그 검사도 압수수색이 됐다는데 이건 뭐냐면 대검이 원래 검찰총장 직속에 검찰 연구관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그렇죠. 그중에 수사정보실록 2020년 상반기 당시 기준으로 수사정보실로 배당받아 있는 대검 검찰 연구관이 또 2명이 더 있어요. 그래서 네. 아마 이 둘 중에 한 명 혹은 뭐를 지금 지칭의 대상으로 해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는 이른바 그 윤석열 총장 징계권에서 문제가 됐던 판사 사찰 문건 작성자로도 알려져 있는 있죠.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한 인적 인물들을 대상으로 지금 수사가 진척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여당은 윤 전 총장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공세를 하고 있고요. 이재명 후보도 사퇴까지 언급하면서 맹공을 했습니다. 그 반면 이준석 대표는 새로운 내용이 나온 것은 없다. 윤 전 총장 노출록 유출 경위한 시점에 이거 정치 공작이다. 뭐 이런 취지였어요. 네. 근데 이제 일단 새로운 내용도 있고요. 사실. 있죠. 그다음에 새로운 이미 있었던 내용이라 하더라도 증거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내용이 없다라는 말은 일면의 진실이지만 사실은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 사실은 없던 증거가 나왔다는 측면에서 이 녹취록은 굉장히 증거 가치가 높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자, 시점이나 의도를 두고 의혹이 증폭
시키고 있죠. 윤 후보 쪽에서는. 그렇습니다. 자, 이 수사에 또 어떤 이게 난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정치 공세다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조성은 씨 일방의 견해 주장이었던 거죠. 뭐 대검에 접수를 하라고 하더라. 뭐 네. 이런 이야기 등등 전혀 아니라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이었던 것이고 뭐 심지어 고발을 사주한 것이다. 이거는 뭐 역으로 뭐 제보를 사주했다라고 하면서 맞불을 놓기도 했고. 네. 그런데 실제로 이 녹취를 그 당시에 고발장을 전달받은 그 일자의 2가지 녹취 버전을 풀어봤더니 실제로 대검에 접수해라 등등 내가 접수하면 검찰이 시킨 걸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 당신이 네가 접수를 해라. 이렇게 워딩까지 나왔다면 최소한 지금까지 사실 굉장히 그 메신저를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이 네, 조성은이라는 그랬죠. 사람을 타겟팅해서 굉장히 공격을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의 진술이 다 진실이었다는 게 객관적으로 드러난 거죠. 그렇다면 이게 새로운 사실이 전혀 없는 거다. 이건 주장은 온당하지 않고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 이 주장 역시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살펴보고 왜 이런 고발장이 실제로 접수까지 돼서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기소돼서 재판까지 받고 있잖아요. 1심에서 그 의원직 상실형까지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공소권 심지어. 남용으로까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건 상당히 좀 엄중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 하나만 더 김 변호사님 그 조성은 씨가 제보자 조성은 씨가 네. 정보공개 청구했는데 네. 이거 줄까요? 안 줄 것 같은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네. 근데 물론 본인의 자료니까 본인에게 줄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측면에서는 줄 수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제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그리고 이제 포렌식을 해서 검찰에서 추출해낸 거잖아요. 압수수색을 그냥 해가지고 그 자료 그대로가 아니라 이제 한 거기 때문에 저도 이런 경우는 제가 경험이 짧아서 그런지 안 줄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게 보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떠세요?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들여주지 않는 사유라고 주장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수처에서는 이게 수사 중인 정보가 직무수행에 현저히 곤란하게 할 그렇죠. 경우에는 네. 이걸 받아들여주지 않을 수 있고 설사 이걸 공개했을 때 이 정치적인 공세를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굉장히 네네. 오해를 또 자초하는 측면이 있을 것이고 또 피의 사실 공표 문제까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기소 전에 뭔가 수사 상황과 관련해서 외부에 알리게 되면 피의 사실 공표죄로 네네. 처벌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네. 아마 이 수사 과정 중에 드러내지는 않겠지만 공수처가 주체가 돼서 네. 아까 김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성은 씨는 공개 의지가 상당히 강하고 그렇다면 그렇죠. 사설 포렌식 업체에 본인이 이미 제출한 휴대전화를 반환받은 이후에 본인이 살려내면 됩니다. 그렇다면 본인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피의사실 공표죄의 주체가 될 수는 없고 그렇죠. 뭔가 이 자기의 어떤 뭐 주장의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서 이걸 언론에 제보하는 형식 내지는 뭐 모든 언론에 공개하는 형식으로 알릴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그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이 그러니까 휴대폰을 제출한 거지 압수수색 당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피의자의 걸 가져갔느냐 참고인 걸 가져갔느냐. 네네. 그거에 따라서 또 달리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여기서 또 참고인 걸 가져가는 그렇죠. 거기다가 정보공개 청구가 안 됐을 경우에 그걸 만약에 소송으로 가져갔을 경우에 조성은 씨한테 조금 더 유리할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당장에는 정치적 그 파장이 너무 크고 하다 보니까 공수처에서는 일단 정보공개 청구는 기각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근데 조성은 씨가 피의자인 사건도 있죠. 또는 민사 사건으로 원고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럴 경우에 기록을 달라고 해서 그렇죠. 본인이 피의자일 때 네. 본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기록을 그렇게 달라고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민사에서도 문서송부 문서 촉탁 제출. 신청, 송부 촉탁 신청, 기록 등본 말이 꼬이네. 하여튼간에 어렵죠. 받을 수 촉탁 있습니다. 신청. 네. 촉탁 신청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네. 예,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 과장, 김준우 변호사, 장은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주 금요일 한 주간 여론 동향 분석해 보고 있습니다. 리얼미터 배철호 수석 전문위원 나와주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오늘 표정이 아주 좋습니다. 예, 금요일이라서 좀 더 좋네요. 자, 바로 이번 주 각 정당별, 진영별 후보 적합도 및 가상 대결 결과 정리해 주십시오. 2개 준비했습니다. 2개요. 이번 주 월화수 조사에서 어제 발표된 NBS 전국 1,007명 예. 전화 면접 방식이고요. 화수목 조사한 갤럽
갤럽은 자세조사죠. 예. 1000명. 둘 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를 보인 조사였습니다. 갤럽이랑 MBS는 전부 다 전화 면접. 둘 다 전화 면접입니다. 예. 자, 전화 면접 조사의 추이입니다. 네. ARS와 전화 면접은 다르다라고 하는 걸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주셨고요. 자, 전화 면접 갤럽 조사 조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갤럽은 이제 주관식이 뭔데 오늘 리서치 리터러시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네. 존칭 빼겠습니다. 이재명 25, 윤석열 20, 홍준표 12, 이낙연 8 이렇게 나왔고요. MBS 전체적 합도입니다. 예. MBS에서는 이재명 26, 윤석열 17, 홍준표 15, 이낙연 11 이렇게 나왔고요. 갤럽에서는 오늘 그 진영별 정당별로 묻지 않았어요. MBS에서는 네. 진보 진영에서 적합도는 이재명 32, 이낙연 22, 심상정 4 나왔고요. 보수 진영 적합도에서는 홍준표 26, 윤석열 21, 유승민 10 이렇게 나왔습니다. MBS 가상 대결을 붙였는데요. 이재명, 윤석열, 윤석열 이재명에서는 이재명 44, 윤석열 33 오차범위 바뀌죠. 이재명 홍준표 붙였을 때는 이재명 40, 홍준표 37 아닙니다. 이낙연 윤석열에서는 이낙연 39, 윤석열 35 오차범위 아니고요. 이낙연 홍준표 대결에서는 이낙연 35, 홍준표 40 오차범위 아닙니다. 가상 대결에서 보면은 이재명 윤석열 양진영 탑이죠. 탑 붙였을 때 오차범위 밖으로 이재명 후보 이재명 지사가 앞서고 나머지 조합 구도에서는 오차범위 안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오차범위 아니긴 한데 눈에 띄는 게 홍준표 후보가 그 가상 대결 1대1 대결에서 경쟁력이 그렇죠. 윤 후보보다 더 잘 나오고 있어요. 아마 오늘 그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그 본선 경쟁력이 내가 더 있다. 예. 이제 뭐 윤석열 불안하다. 오늘 내가 더 센 거 아니냐. 네. 오늘 이 자료를 많이 좀 가지고 활용을 할 텐데요. 네네. 이제 본선 경쟁력이라는 말을 이제 홍준표 의원, 홍준표 후보가 대표 상품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근거다. 예. 격세 시간입니다. 약 한 달 반 전, 두 달 전만 해도 본선 경쟁력은 윤석열. 이걸로 거의 뭐 모든 사람들이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지표를 가르치고 있었잖아요. 두 달 전 갤럽 조사에서 홍준표 후보 적합도 2% 나왔거든요. 내일은 빼라. 그랬죠. 침해. 맞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당당히 나 아니냐, 나야 나. 나야 나. 끝까지 왔죠. 대단합니다. 두 달 만에. 참 돌돌홍. 돌고 돌아 홍이라더니. 자, 그러면은 이렇게 진영 각 정당 그리고 진영 후보 적합도에 영향 미친 요인이 뭔지. 이제 아무래도 대장동 이슈를 꼽지 않을 수 없죠. 대장동 이슈는 여야 서로가 같이 물려 있고 그 안에서도 서로 이제 물려 있는 것인데 MBS 조사를 보면은 MBS는 매주간 간격으로 하는데요. 지난주보다 MBS 조사에서는 이재명 지사 3%포인트 빠졌어요. 아무래도 이번 주 초였었던 유동규 측근이 아니냐 유동규 측근 그 이슈가 좀 영향을 미친 듯 보이고요.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마지막 TV 토론이 있었죠. 근데 문제는 TV 토론이 이제 묘한 뒷맛을 남기고 있었죠. 지금까지 진행 중이죠. 주술, 왕자, 그리고 X침. 그래서 X침이 우리 뭐 장난치지 마라 그 위험한 장난이다인데 그걸로 먹고 사는 분이 계신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또 그게 또 이렇게 좀 논란이 되는 것도 참 황당한 이슈인데 어쨌든 이 논란 특히 주술 부적 이 논란 관련해서는 정법 천공스승 이 논란이 좀 묘한 관심을 저도 일으키고 다 찾아봤다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또 거기에 또 실언 구설까지 좀 얹혀졌죠. 여자들이 점을 보러 다닌다. 좀 이제 상황이 좀 묘하게 좀 흘러가는 것 같아요. 이 이슈가. 천공스승 이분 거는 제가 쭉 다 봤는데 뭐 그렇구나 싶었어요. 근데 오늘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그분이 64년생이라는 거였습니다. 80 노인처럼 보였는데. 액면은 뭐 저보다 한 20 이상 보였는데 뭐 저랑 오차범위 안인데요. 오차범위 안에 있습니까? 나이가. 자, 마지막 수도권 경선 앞두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이낙연 후보 간의 막판 신경전 뜨겁습니다. 이번 한 주 민주당 투표율 의미와 최종 후보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마지막 결과만 남겨두고 있죠. 3차 슈퍼위크인데 투표율이 이제 지금까지 흐름보다는
좀 기록을 갱신을 했죠. 네. 대부분 이제 다 굳어졌는데 이렇게 투표율이 좀 저하될 거다라고 봤었는데 예상을 네. 깨고 투표율이 훨씬 더 상회를 했었는데 당원 투표율은 뭐 그닥 높지 않은데 선거인 날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이제 문제는 서로 각자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고 있죠. 이제 네. 이낙연 쫓아가는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이 이슈가 먹혔다. 드디어 네. 이제 그 심판으로 나오고 있다. 뭐 네. 그런 게 투표율 상승으로 이제 좀 보인다. 라고 이제 대장동 불안감 이 요인을 이야기하였고 이재명 지사 쪽은 1등 후보 힘 실어주기다. 그래서 투표율이 높아졌다라고 하는데 뭐 각자 이제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낙연 대표 쪽 주장도 일정 부분 설득력 근거가 있지만 네. 이재명 지사 쪽 힘 실어주기 특히 이제 대장동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이제 좀 이재명 지사 쪽 지지율이 한층 더 견고해지는데 네. 그 요인에 조금 더 이제 그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모든 그 여론조사, 사회조사 중에서 오직 선거조사만이 결과가 나옵니다. 내일 모레면 나오니까요. 그렇죠.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리서치 리터러시는 설문지의 개념과 차이. 이거 지난주에 개념과 차이 얘기했는데 이거를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신다고 예, 그렇죠. 하셨어요. 자, 시간은 많지 않지만 해 주시죠. 정량조사에서 특히 예. 여론조사 몇 대 몇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보기입니다. 네네. 그 누구를 제시하느냐 어떻게 제시하느냐. 그렇지. 예. 제일 큰 차이가 이제 갤럽 같은 경우는 오픈이죠. 또 제시를 안 해. 어떻게 예. 묻느냐 이건데요. 이제 갤럽 같은 경우는 질문 자체가 예.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다음번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느냐. 네. 오픈 자유응답이고요. 네. 모른다라고 했을 때는 1회에 걸쳐서 재질문을 합니다. 한 네. 번 더 재질문을 하거든요. 네. 또 오픈을 묻는다는 것은 흔히 우리가 탑 오브 마인드 TOM이라고 하는데 강하게 이제 마인드 쉐어에 자리 잡은 후보가 좀 더 응답이 많이 나옵니다. 임팩트가 센 사람이 먼저 많이 그렇죠. 나온다. 이제 많이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질문 보기보다는 무응답이 많아요. 네. 오픈으로 묻다 보니까. 네. 무관심층은 뭐. 예. 그렇죠. MBS 같은 경우는 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 예. 이게 적합도로 불러주고요. 네. 이제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누구를 가장 선호하느냐. 선호도로. 선호도 묻고요. 이제 KSOA 같은 경우는 누가 또 적합하냐. 네, 전체적으로 적합도. 이렇게 적합도, 선호도, 뭐 누가 깜이냐 이렇게 묻는 것과 또 하나가 뭐냐면은 범보수. 와 아니면 국민의힘이냐. 네, 범진보냐 민주당이냐. 그것도 달라요. 그렇죠. 이에서 했을 때는 제시하는 후보군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만큼 응답의 결과도 영향이 있다. 그래서 숫자만 보지 마시고요. 질문지까지 보시는 지혜를 그렇죠. 발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 진영에 따라서 어떻게 자. 되느냐가 중요하다. 네, 지금까지 배철호 전문위원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가 3명은 확정이 됐는데 누가 마지막 4명에 합류할 것이냐를 놓고 굉장히 말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가 이른바 4강 싸움에서 승리해서 4강에 진출을 했는데요. 누구보다도 주목을 많이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로 원희룡 후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누구보다도 마음을 졸이셨다라고 얘기를 하면 또 안 되겠네요. 네, 당당히 아니요, 어쨌든. 실제 떨리더라고요. 그러셨어요? 솔직하게 이렇게 그럼요. 말씀해 주시니까 좋습니다. 예. 어제만 하더라도 사실은 예. 황교안 후보가 그 부정선거를 계속 기승전 부정선거, 사이로 부정선거 말씀을 하셔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원희룡 후보는 굉장히 강하게 질타를 하셨잖아요. 그런 프레임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 근데 또 사이로 부정선거를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또 굉장히 강고하게 있어서 그분들의 의사가 이 4강으로 이렇게 실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예측들이 많았거든요. 네네. 본인이 그분들은 이제 그렇게 믿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요. 또 대다수의 당원들은 네. 그것은 좀 지나치고 또 네. 거기에 우리가 그냥 완전히 빠져 있다 보면 전체 국민들의 그런 상식에서 멀어질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네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그 거리를 두는 그런 당원들의 모습도 제가 많이 접했거든요. 네. 그래서 대신 저게 과연 지금 주제
자릿수가 아니라 한 자릿수의 지지율을 가지고 다투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솔직하게. 네네. 야, 그래도 그 적은 범위에서는 저게 먹히는 건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시각은 있었죠. 예. 예, 그래서 다른 분들도 사실은 그 최재형 후보나 윤석열 후보도 뭐 정면으로 그 부분을 부정하거나 반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동조하는 듯한 토론에서 4.15 부정선거 그 황교안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정면에서 이렇게 그 논박을 하셨던 분이 원희룡 후보가 아주 탁 도드라져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 쉬운 거 아닌데? 어설프게 동조한다고 그분들이 표를 찍어주진 않거든요. 또 그런 판단이 있으셨군요. 아니, 판단이라기보다는 네네. 아유, 혼자 어떻게 이게 뭐 떡도 먹고 국물도 먹고 다 합니까? 네. 예, 자기는 일관성과 네네. 그리고 대신 이제 또 그분들이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심정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네. 거기를 뭐 일부러 막 도발해서 자극하거나 그런 건 가급적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난감한 입장이긴 하지만 동조해 줄 수는 없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이제 원희룡의 시간이다. 준비된 후보, 부끄럽지 않은 자랑스러운 후보가 되겠다. 좀 이렇게 아까 뭐 떨리셨다고도 하는데 좀 감정이 조금 올라가 있는 듯한 멘트시네요. 소감을 좀 전해주시죠. 그렇기도 하고 우선 우리 캠프 함께하는 그런 우리 젊은 친구들과 우리의 이 동지들이 원희룡에 대해서 뭘 보고 자기의 그 정치적인 그 운명들을 걸었겠습니까? 지금은 지지율이 낮지만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되는 방향이고 또 그것은 지금은 또 제주도지사 오래 가 있다 보니까 현재 정치 상황이나 정치 감각에서 뭐 조금 실수도 있고 아직 솔직히 본격적으로 아직 몸이 덜 풀린 부분이 있겠지만 발바닥에 땀이 나고 몸에 땀이 나서 몸이 풀리면 정권 교체를 위해서 국민의힘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할 것이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만들겠다. 그런 결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캠프가 구성이 돼서 하는 거거든요. 이력의 발동이 걸린 거죠. 지금까지 활주로를 너무 오래 달렸어요. 이제는 이륙해야죠. 활주로 너무 오래 달렸다. 자, 8271번께서요. 야당 후보들 중에 원희룡 후보가 가장 논리적이어서 설득력이 있었고 무분별한 상대 후보 깎아내리기가 없어서 참 좋았습니다. 느낌표 이렇게 응원의 말씀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 점도 사실은 득점 요인이었어요. 겉으로 보면 뭐 상대방 아주 그냥 물어뜯고 그냥 톡 쏘는 뭐 사이다 발언하고 이런 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미 딱 그런 성향으로 가 있고요. 이걸 전반적으로 지켜보는 분들 중에는 이런 탄산 음료보다는 정말 우리 식물을 살리고 동물들을 키울 수 있는 이 삼다수 같은 이런 내용을 추구하는 분들도 꽤 계신 거고요. 사이다 콜라보다는 삼다수. 탄산 음료 많이 먹으면 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경선에 진출할 수 있었던 요인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주셨던 것 같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일정표 보니까요. 정말 하루도 쉴 틈이 없이 지역에서 토론하고 맞짱 토론하고 뭐 토론 일정이 거의 하루 매일매일 토론 일정이 있다시피 하더라고요. 10번 있습니다. 11월 3일 5일까지. 그러니까 10월 마지막 날이 토론 끝나요. 11월 가서는 투표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10월 남은 앞으로 한 20일 사이에 10번을 하는 거죠. 자, 지금 1위, 2위 후보 누가 뭐 1인지는 각자 뭐 주장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모든 후보들이 3위, 4위 후보들이 각을 세우게 마련이죠. 당연히. 당연하죠. 근데 어쨌든 간에 최근에는 유승민 후보가 소위 윤석열 후보와 뭐 감정적으로까지도 많이 격화된 것처럼 보이면서 소위 주술 대선이냐 부적 대선이냐 이런 게 쟁점이 됐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번 한 주 동안에 이 갈등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 논쟁이 배꼽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저는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켜보신 분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왜냐하면 경제 정책이나 뭐 다른
그걸 가지고 아무리 공방을 하든 뭐 국민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근데 손바닥에 뭐 써진 걸 가지고 아니 한번 짚어주는 정도야 좋은데 그걸 가지고 그냥 주술 뭐 이런 게 줄줄이 막 나온다든지 나중에는 어디에 침을 놓고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조금 그게 지나치다 보니까 사실은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께 큰 물음표를 많이 남겨줘서 저는 타격을 많이 입은 게 아닌가 스스로 자초해서 오히려 느껴지더라고. 네. 플러스 마이너스를 보자면 윤석열 후보보다 유승민 후보에게 더 마이너스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둘 다가 타격이 있었죠. 둘 다 타격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또 오늘 그 여론조사 결과 조금 아까 앞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본선 경쟁력에서 과거에는 윤석열 후보가 본선 경쟁력이 앞선다 그랬는데 이번 주 조사 결과에서는 오히려 홍준표 후보가 본선 경쟁력에서 상대적 우위가 있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갤럽이나 MBS 조사에서 나왔어요. 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본선 경쟁력, 우리 원희룡 후보의 본선 경쟁력이 어쨌든 이번 한 달 동안의 관건, 그것을 잘 어필하는 게 관건이지 않겠습니까? 본인의 본선 경쟁력을 좀 어필을 해 주시죠. 본선 상대방은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이다? 이재명을 확실히 몸통에서 뿌리까지 파헤치고 그 거짓말을 다 밝혀내서 꼼짝없이 여기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 공격력. 제가 지금 그 맛배기를 약간 보여드린 건데요. 앞으로 본선 가면 제가 원희룡을 귀신 잡는 해병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원희룡이 모범생이고 저 점잖아서 이재명 과연 잘 싸우겠냐. 그러니까요. 그런 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정말 미친 공격력이라는 것. 그 점에 대해서 거의 제가 궁극의 공격력을 보여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본선 경쟁력도 앞으로 한 달간 요동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저는 바탕에서부터 정치 경험, 행정 경험을 쌓아오면서 국가 운영이나 국민들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정책이나 또 그것을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에 대해서도 많이 다져져 있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지난번 8명 토론 때에는 조차가 안 주어졌는데요. 이제는 그것을 제가 국민들 앞에 펼쳐서 국민들과 함께 그것을 주고받을 시간이 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는 원희룡의 시간이 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맞짱 토론이 이번에는 4명으로 줄어들고 나니까 토론 일정표 보니까 맞짱 토론이 있어요. 그죠? 맞수 토론, 맞짱 토론 뭐 이렇게 돼 있던데 1대1 토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1대1, 그러니까 그 토론에 내내 1대1로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토론을 해야죠. 그래서. 만만한 사람한테 질문한다든가 아니면 왕따 시킨다든가 이런 게 불가능해지죠. 네네. 그래서, 자, 맞수 토론 지금 들어간다 생각을 하시고, 자, 윤석열 후보, 가장 취약적, 윤석열 후보, 홍준표 후보, 유승민 후보 이 세 분에 대해서 우리 원 후보께서 맞수 토론 때 공격의 포인트가 뭡니까? 일단 윤석열 후보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다 공개하면 안 되고요. 그렇죠. 그럼 비기는 남겨두고. 맛배기만 보여드리면은 윤석열 후보는 본인이 하는 얘기가 그게 과연 이 삶의 체험 현장과 과연 그게 소화가 돼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이 저는 그 가장 약점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요. 청약통장 얘기도 그렇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현실 그리고 현장의 체험적인 걸로 뒷받침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우선 약점 포인트고요. 홍준표 후보는 콜라같이 톡 쏘고 이제 센 그 공약이나 정책 내 주장을 많이 해놨는데 막상 하나하나 검증 들어가 보면 다 깡통들이고 졸속이에요. 그리고 워낙 포퓰리즘으로 왔다 갔다 말 바꾸기가 많아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지난번 8명 토론 때도 일부에 대해서만 제가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줄줄이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경제 전문가인데 핵심으로 보면 저는 학자라고 봅니다. 학자. 그래서 자꾸 이론적인 걸 자꾸 가르치려고 드는데 이론적인 걸 가르치는 게 경제 문제를 푸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떤 민생의 현실 경제
그러니까 실제 경제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접근하는 시각이 너무 이론적이고 차갑다라는 느낌을 저는 지울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어떤 이 사람의 따뜻한 피가 흐르는 네. 그리고 땀 냄새가 나는 그러한 경제가 무엇인지 그래서 현장 경제 그리고 서민 경제 민생 경제 그것을 가지고 제가 맞수 토론을 하겠습니다. 자, 대체로 뭐 2강 1중이다. 2강 1중 1약 이렇게 죄송합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평가들을 하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는 그렇죠. 네. 네. 쿨하게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여론조사 그런데요, 뭐. 예. 그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흔히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 사회화가 필요한 후보 아니냐. 체험이 너무 적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예, 그렇죠. 체험이라는 게 문제가 되죠. 예.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정책이 사실은 깡통 포퓰리즘이고 본인의 일관성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러니까 말이 너무 좀 앞서는 게 있죠. 말이 너무 강하죠. 예. 세고 강하다. 그다음에 유승민 후보는 지나치게 이론적이고 차갑습니다. 이론적이고 차갑다. 그리고 따뜻한 보수를 가장 먼저 그 워딩은 말은 따뜻한 보수인데 네네. 서민들 내 집 마련하는 그 정책에 대해서 국가가 하면 안 된다. 그 시장의 가격 기능 조절 기능에 맡겨야 된다라고 해서 네네. 어떤 이 사람의 으로서의 어떤 그 역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워낙 너무 이론적으로 정리가 잘 돼 있다 보니까 선을 딱 긋다 보니까 결국 네네. 차가워지는 게 아닌가 싶긴 해요. 네, 주류 경제학자의 이론적인 틀에 갇혀 있다. 뭐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윤석열 후보 관련해서 그런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그 이준석 대표와 갈등을 빚을 당시도 그렇고 윤 후보 측과 뭔가 교감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우리 원 후보님한테는 이렇게 누군가 계속해서 이런 공격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자꾸 이거를 편가르기로 보면 그게 모든 게 음모론처럼 보이잖아요.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특정 후보 측에서 그 어떤 반사적인 이익을 보면서 속으로 즐겼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는 이렇게 이 차가 가다 보니까 그 옆에서 이 물이 튀겨가지고 도움이 되고 말고 이런 문제인 거고요. 저는 당시에 당대표가 너무 경선 문제에 대해서 너무 깊이 관여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아직 논의도 안 거친 경선 규칙이나 프로그램을 이미 준비위 단계에서 확정시켜서 발표까지 하는 걸 보면서 제가 기가 막혀서 제가 들고 일어난 거거든요. 그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그게 유리했냐 불리했느냐는 결과적인 얘기지. 저는 그걸 가지고 일부러 그걸 하고 안 하고 조절하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또 거기에다가 한마디 더 덧붙여가지고 원 후보님은 아직 젊고 기회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뭔가 정치적 거래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여러 가지 자락을 깐 이런 보도도 나오고 그랬던 것으로 좀 기억을 하는데 전혀 그런 거 아니다. 제가 이재명 지사랑 동갑입니다. 그래요? 64년. 머리가 한 분은 하얗고 한 분은 까면서. 그쪽은 좀 일부러 좀 늙고 온화해 보이려고 이제 하는 거고요. 네네. 저는 있는 그대로 하는 건데 같은 나이입니다. 나이가 젊고 훗날을 도모하고 그건 다 옆에서 그냥 덕담대지는 추측이지. 그게 어떤 행동을 그 순간순간 양심과 고도의 어떤 이 정치적인 나의 역할에 대한 판단을 좌우하기에는 그건 너무 작은 이야기들이죠. 네. 64년생이라고 하시니까 김준일 뉴스톱 대표가 소위 정법 천공 스승이라고 하시는 분도 64년생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가요? 예. 오늘 아침에 보니까 64년생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냥 그분은 노인이신 줄 알았는데 안 그렇군요. 그렇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64년생이라고. 그 화천대유 특별팀 내가 대장동 게이트 일타 강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본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가장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나다 아까 말씀 주셨는데 자, 대장동 게이트 일타 강사로서 가장 큰 문제가 뭐다라는 것 좀 말씀해 주시죠. 아니 도시개발공사가 8천억 수익을 온갖 서류를 조작해 가면서 화천대유라는 특정 업자들에게 몰아준 이게 핵심이죠.
이거 왜 몰아줬느냐? 네. 그리고 그 업자들이라는 게 옛날에 LH랑 공공개발, 그러니까 LH랑 같이 사업하려던 업자들인데 LH 걸 뺏어와서 공공개발하겠다라고 명분을 내걸고는 이 업자들한테 다시 결탁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 몰아줬으니까 네. 공공개발이니 공익환수니 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실행한 사람이 유동규고 여기까지는 배임으로 구속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임명권을 가지고 이걸 선거 캠프에서 음악 학원 하던 사람을 여기서 해서 경기 구청수석까지 이재명 지사가 12년 동안 여기를 키워줘 왔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측근이라고 몰랐다? 그걸 국민 보고 믿으라고요? 그래서 국민 보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몰상식한 이야기를 지금 이재명 그 지사가 알리바이라고 내놓고 있는데 이거는 믿을 수 없다. 이게 한 축이고요. 네. 이게 결국은 이 돈을 몰아주면서 업자들이 결국 비자금을 마련했고 이게 대법원 재판이라든지 그 30명의 그 초호화 로펌 급의 변호사들을 수임했으면서도 전부 무료변론이라고 우기는 이 이재명 지사의 그 거짓말 이것을 결국은 이 화천대유에 잠겨져 있는 이 비자금과 이것은 연결이 돼 있다라는 게 오히려 합리적인 추정인 거죠. 네. 그래서 네네. 그래서 이 비자금 센터이자 이걸 사설 로펌으로 썼고 여기에서는 겉으로만 차단돼 있지. 네. 이 이재명의 행동대장 또 네. 이재명과 연결된 어떤 그 언론 그 측근 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이것을 돈을 만들고 돈을 쓴 그런 사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게 사실일 겁니다. 근데 이거는 게 문제지. 예. 이게 이제 현수막에 딱 설계자가 화천대유 이 사건의 범인이다라고 하는 국민의힘 쪽 현수막이 있고 돈 받은 네. 자가 범인이다. 그 돈의 흐름을 보면은 이재명 지사가 뭐 그렇게 설계해서 다 국민의힘과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몰아주기 위해서 설계를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또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돈은 다 국민의힘 쪽으로 흘러간 걸로 보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박영수 특검이나 이런 분들은 국민의힘 사람 아니고요. 그리고 권순일 대법관이 이재명 무죄했는데 그게 무슨 국민의힘입니까? 아니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당적이 없고 여야가 없이 다 이용 가치가 있는 사람들은 다 관리하면서 그 입에다 하나씩 그냥 입막음용으로 다 집어줘 그 큰 떡고물을 물려준 겁니다. 그래서 네. 그 돈 쓰고 돈 나눠주는 곳에는 자기들에게 이용 가치가 있으면 여야 가리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중에 네. 국민의힘 사람들도 들어가 있는 거지 국민의힘 쪽에다 돈을 몰아줬다? 그거야말로 새빨간 거짓말이죠. 아니 뭐 곽상도, 최재경 뭐 이런 분들 보면 이 대장동뿐만 아니라 백현동 사건 같은 경우도요. 네. 이재명 지사의 2006년 성남시장 떨어질 때 선거본부장, 2010년 당선될 때 선거본부장 이 사람들이 지금 120억씩 그 뒤에서 비자금 다 특혜를 받아먹은 사건들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선거본부의 유동규 같은 경우는 그 도시건축 간사였던 사람, 또 네, 본부장이었던 사람, 그다음 나중에 경기도 지금 대선 캠프까지가 있는 그 보좌관 출신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몇십억 내지는 몇백억씩 지금 다 해먹었는데 네. 이재명 지사 혼자만 자기는 깨끗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둘 중에 하나죠. 네. 부패의 꼭대기인데 이걸 네. 철저히 차단시켜 놨거나 네. 또는 자기는 일자라는 유능한 시장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 자기 주변이 몇십억 몇백억씩 해먹는 거를 하나도 그 파악조차도 못한 천하의 무능한 네. 그리고 자기 측근들에게 속는 네, 네. 그런 불쌍한 시장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꼭지점인지 예. 불쌍한 시장인지. 네, 네. 어쨌든 그 뭐 돈의 흐름과 그 서로 지시나 공모 관계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목소리가 굉장히 톤이 높아지셨어요. 본선 경쟁력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니까 톤이 굉장히 높아지셨습니다. 예. 앞으로 남은 4주 정도 되는 시간이죠. 이 기간 동안에 또 본인의 본선 경쟁력을 잘 입증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바쁘게 보낸 일주일 매주 금요일에 우리 단골 손님들께 감성 한 그릇 예쁘게 차려 보내드립니다. 문화미식회. 이번 주는 단골 손님 여러분들에게 노래로 따뜻하게 위로를 건네는 손님 오셨습니다. 하림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가수 하림입니다. 아, 가수 하림. 네, 앞에다 가수를 안 붙이면 네. 또 모르시는 급하게 들으시는 분들은 네네. 뭐라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가수를 꼭 붙여야 됩니다. 아니 저는 가수로만 하림 씨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네. 제3세계 음악 전문가, 네. 토탈 뮤지션. 뭐 이렇게 저는 하림 씨를 기억하고 있어서 가수로만 부르기 좀 아까우신 분이세요. 저는. 저도 가끔은 제가 뭘까 생각한 적이 있는데 어차피 다 음악에 이제 그 안에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하다 보니까 이제 어차피 뭐 음악이란 틀 안에 한 25년 30 가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직급을 하는 거죠. 네. 회사도 보면 이렇게 하나만 하진 않잖아요. 네, 그렇죠. 부서가.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월드뮤직 부서에 지금은 과장급 정도. 과장급보다 높으신 것 같은데. 아이고, 같이 갑시다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하림 씨는 악기 천재, 줄여서 악천. 우리나라에서 악기를 가장 많이 다룬다고 하던데요. 라고 월드뮤직 과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과장 아니라 사장쯤 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가장 사실 많이 다루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여러 부서에 오래 있다 보니까 각 부서의 어떤 기본적인 업무는 다 파악하고 있어서 악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부서에 있다 보니까 다 조금씩 다루는 거죠. 예. 아니, 저 홍대 앞에서 이렇게 그 카페에서 커피 마시는 모습도 보고 했거든요. 아, 그래요? 한 10수년 전에 저도 홍대 가서 열심히 음악 들으러 다니고 할 때가 있었는데. 뭘 보셨을까? 근데 아니 그러니까 악기가 제가 처음 보는 악기들을 많이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홍대 카페에서 제 주로 연습을 비타민 D 합성하기 위해서 햇볕 받으면서 많이 했어요. 카페에서. 그래서 그걸 보셨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봤어요. 뭐 처음 보는 악기들을 이렇게 많이 하고 했죠. 계시더라고요. 네, 좀 자랑하려고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분 약간의 관종기 뭐 이런 생각이. 그게 뭐 그렇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랬어요. 예전에 우리는 노래하면 막 이렇게 자꾸 못해요 이렇게 빼는 게 오히려 미덕일 때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뭐 이렇게 나서서 하면 좀 이렇게 사람들이 좀 오히려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여행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는 연습도 길에서 하고 그리고 아마추어들이 길에서 이렇게 반주 틀어놓고 노래하고 그게 당당하더라고요. 그게 벌써 근 20년 전 일이니까. 요즘은 버스킹들 많이 하는데 그때는 별로 안 했거든요. 그거 보고 우리가 뭐 죄진 것도 아니고 지하실에 숨어 있을 필요가 없겠다. 그걸 좀 멋있게 나와서 연습하자. 그래가지고 하기 시작했어요.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네네. 뭔가 이렇게 그런 공개적인 장소에는 잘 그렇다고 정식 공연도 아니고 들을 사람 듣고 말 사람 말아 나는 내일 할 거야 뭐 이런 태도더라고요. 그게 좀 그때 그걸 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습보다는 조금 상대방을 의식한 정도의 연습. 그런 거죠. 꾸안꾸 같은 꾸민 듯 안 꾸민 듯한. 맞아요. 정확합니다. 그런 그게 또 거리를 좀 살려주거든요. 아니 좋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듣는 듯 안 듣는 듯 귀를 쫑긋 세우고 듣게 되는. 그 이번 주에 남쪽에서 공연하고 오셨다고 들었어요. 공연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근황 좀 알려주시죠. 감사하게도 저는 이제 아까 저기 잠깐 언급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꾸민 듯 안 꾸민 듯 계속 음악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자리에 많이 공연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남쪽에 또 제가 고향이 남쪽 지방이에요. 그래서 고향 방문 겸 공연 겸 해서 부모님 모시고 해남부터 쫙 돌고 왔습니다. 일주일 6박 7일 동안에. 이야, 남도 기행을 하셨네. 맛있는 거 먹고 살이 한 1.5kg 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부모님 모시고 했다는 게 정말 부럽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 그 나이 드니까 나이 들면 들수록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좋은 효도가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아이고 맞습니다. 저도 그걸 잘 못하고 있어서 맨날 불효자로 살고 있는데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자, 죄송합니다. 일단 우리 빨리 노래 듣고 싶다고 지금 그렇군요. 댓글이 막 올라옵니다. 일단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뭐 해드릴까요? 첫 번째 곡은 제일 많이 기억하고 있는 곡이고 저도 노래방 18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시군요.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이제. 진짜 때마침 여기 피아노가 있네요. 때마침 자리를 옮기도록 짠 듯이 피아노가 있습니다. 말을 떼어주셔야 될 거예요. 우리 생방송이니까.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우리 하림 씨는 정말 뭐 기타 포 아프리카, 국경 없는 음악회 등 여러 활동 이런 활동도 하고 계세요. 아프리카 오버랜드 역시 월드뮤직
과장님답습니다. 네. 자, 준비가 된 것 같으니까 네네.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를 한번 잠시만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마주칠 거란 생각은 했어. 한눈에 그냥 알아보았어. 변한 것 같아도 변한 게 없는 너. 가끔 서운하니 예전 그 마음 사라졌단 게, 예전 뜨겁던 약속 버린 게 무색해진대도 자연스러운 일이야. 그만 미안해하자. 다 지난 일인데 누가 누굴 아프게 했건, 가끔 속절없이 날 울린 그 노래로 남은 너. 잠시인 걸 믿었어. 잠 못 이뤄 뒤척일 때도 어느덧 내 손을 잡아준 좋은 사람 생기더라.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이대로 우리는 좋아 보여. 후회는 없는 걸. 그 웃음을 믿어봐. 믿으며 흘러가. 다 지난 일인데 누가 누굴 아프게 했건, 가끔 속절없이 나 울린 그 노래로 남은 너. 잠시인 걸 믿었어. 잠 못 이뤄 뒤척일 때도 어느덧 내 손을 잡아준 좋은 사람 생기더라.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이대로 우리는 좋아 보여. 후회는 없는 걸. 그 웃음을 믿어봐. 먼 날 또다시 이렇게 마주칠 수 있을까? 그때도 알아볼 수 있을까? 라라라라라라. 이대로 좋아 보여. 이대로 흘러가. 네가 알던 나는 이제 나도 몰라. 라라라라라.
제 소리도 들어갔나요? 완전 크게 들어가셨어요? 아 진짜요? 네, 네. 가사 마지막에 안 할래다가 그래가지고 부르시길래 네. 밖에서 약간 싹 몰래 올리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셨구나. 전 몰랐어요. 분명히 안 들어가고 있었는데 진짜로. 아유, 참. 이게 묘미죠 또 이렇게 같이 함께하는. 네, 그렇습니다. 가사도 직접 쓰신 거죠? 아니요. 가사는 딴 분이 쓰신 거예요? 박주현 씨라고. 그 옛날에 변진섭 선배님 노래 쓰고 윤상 선배님 노래 쓰고. 윤종신 선배 너의 결혼식 이런 거 그런 거 쓰신 아주 유명한 작사가. 변진섭 씨 가사를 진짜 많이 썼죠. 박주현 씨. 잘 아시네요. 이게 또 정말 매니아시네. 원래 여기까지 잘 모르는데. 그렇습니다. 아니 이 노래 가사가 목소리랑 또 너무 잘 어울리세요. 자 2621님 와우 하림님 노래 너무 좋습니다. 차에서 따라 부르고 있습니다. TBS 좋아님 눈물 난다 노래 너무 좋아요. 이게 약간 마음속에 누구나 있는 그렇죠. 그녀를 꺼내게 하는 그녀나 그놈을 꺼내게 만드는 거죠. 뭐 가을이니까 같이 갑시다님 가을의 감성을 더 깊게 물들게 하는 노래. 또 성결이 남자시지 않을까 살짝 생각이 드는데 무슨 남자가 가을 타죠? 남자가 가을 탑니다. 이게 뭐 과학적으로도 이게 뭐 되는 게 있대요. 그렇대요. 봄에는 여성들이 이렇게 더 업되고 가을에는 남자들이 더 가을 기억하기는 탄다고. 아마 남자들이 옛날에 원시 시대 때 가을이 되면 겨울을 날 생각을 하니까 갑갑해가지고 가을에서 먹을 것도 없고 그 가을 한다고 해요. 이 노래는 그 목소리랑 그 마지막에 이렇게 약간 열려 있잖아요. 이젠 나도 몰라. 그렇죠. 그런 게 너무 잘 어울리고. 좀 남자들이 저는 남자로서 아마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좀 이렇지 않나. 노래가 대변해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2004년에 2집 앨범 발표하고 나서요. 오랫동안 해외 다니면서 음악의 의미와 뿌리를 찾고 있다. 찾기 위해 오랫동안 여행을 다녔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요? 다른 분이 했겠죠. 제가 음악의 뿌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을 것 같고. 기자가 그렇게 해석을 했나 봐요. 그랬겠죠. 뿌리는 뭐 몸에 좋으니까 열심히 구워 먹으려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앨범을 발표하고 나서 앨범 활동 말고도 음악이 활동이 굉장히 다양한데 나는 왜 그렇게 유독 앨범을 꼭 내야만 한다고 생각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리에서 공연도 하고 그리고 이게 라이브가 사실 음반 듣는 것보다 더 뭔가 와닿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라이브의 묘미에 빠지다 보니까 음반을 뭐 내기 싫다기보다는 시간이 이렇게 그냥 휙 지나가셨구나. 휙 지나갔어요. 휙 지나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음반을 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손을 못 대고 있어요. 그러시구나. 자, 그다음에 그 뭐 슬픔, 서글픔, 아픔 뭐 이런 거에 이제 공감하고 달래주는 노래들도 있고 또 보면 작년에는 프로젝트 퀘스천과 함께 그 샘물 쓰지 마라 챌린지도 하셨고. 밖에서는 사실 이 얘기는 잘 못하는데 이게 또 프로그램이 여기 종합시사니까 해도 되나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좀 이게 어떤 분들은 정치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사는 문제죠 사실은. 그렇죠. 저는 이제 사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산업재해로 이제 다치신 분들 이제 피해자분들을 위해서 그 샘물 쓰지 마라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캠페인을 한번 했는데 꽤 호응이 있었어요. 전 잘 될지 몰랐어요. 그래요? 그 가사를 갖고 와 노래를 만들어 달라고 하길래 저도 평상시에 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살거든요. 왜냐하면 월드뮤직을 하다 보니까 이주민들 관심이 가게 되고 난민들 뭐 이런 외국 문화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주 노동자 문제에도 관심 가다가 국내 노동자 뭐 이렇게 해서 관심을 가져서 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고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뭔가 함께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샘물 쓰지 마라 챌린지 같은 경우 이게 같이 이 그 샘물 쓰지 마라는 산업재해로 돌아가신 청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고 그 가사를 받아서 노래를 하시고 챌린지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정말 그 챌린지에 동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 전면에 그 정도까지 나선 성격은 아닌데 챌린지 이후에 그런 기타 등등 행사에 다니면서 제일 앞에서
깃발들이 많이 있는데 평상시 거기서 노래할 일이 별로 없는데 그렇죠. 거기서 그 샘을 쓰지 마라 많이 부르고 네. 그러면 배운 바가 많아요. 네. 아 정말 이게 저분들 다 가장이고 그리고 가장들은 보통 일할 때 가족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요즘은 제가 나중에 뭔가를 할 건데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라는 캠페인을 처음으로 여기서 얘기를 하네요. 처음으로. 야, 시작입니까? 캠페인의 시작. 그래서 지금, 사실 저는 혼자 하는 걸 좋아해요. 네. 혼자서 올리고 있어요, 가끔. 제 SNS에다가. 근데 준비가 되면 얘기를 하려고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예,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라는 그게 메시지가 울림이 있을 것 같아서. 네네. 사실 여기서만 제가 비밀로 말씀드리는데 네. 물 밑에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여럿이 하는 건 아니고 여럿이 이제 이제 마음 맞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게 뭐 SNS 조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 챌린지를 시작을 하면 한번 다시 모셔가지고 챌린지 출범식을 하면 여기가 이제 성지순례 하는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저희 얘기하려 안 했는데 의도치 않게 이렇게 됐네요. 감사합니다. 신장식의 신장기업이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챌린지의 성지순례 출발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교통정보 잠시 살펴보고요. 금요일 저녁이고 비 와가지고 많이 밀린대요. 여기 교통방송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노래 바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통 소식 들었고요. 지금 우리 하림 씨 바로 피아노 앞으로 건반 앞으로 가셨어요. 위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위로해주는 노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그 샘물 쓰지 마라까지 조금씩 연결해서 두 곡을 다 할 시간이 안 돼서 두 곡을 전곡을 듣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노래 두 곡을 한번 이어서 해주신대요. 할 수 있을까요? 했더니 그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면 되지 않을까요? 네네. 그러면 두 곡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그리고 그 샘물 쓰지 말합니다. 광염의 청년이 사그라졌다. 그 쇳물 쓰지 마라. 자동차를 만들지도 말 것이며 철근도 만들지 마라. 가로등도 만들지 말 것이며 못을 만들지도 말 것이며 바늘도 만들지 마라. 모두 아니고 눈물인데 어떻겠으나 그
해도 어떤 친구조차 애써 웃으려 말아요. 다 알아요. 다 그런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슬퍼도 울지 못한 채 살죠. 눈물을 흘려요. 이제껏 참을 만큼 참았어요. 손 올려 닿지 말아요. 그저 흘러갈 대로 멀리 떠나가도록. 네, 그 샘물 쓰지 마라 그리고 위로까지 이어서 하림 씨께서 노래 주셨습니다. 그 샘물 쓰지 마라 챌린지에 어떤 분들이 함께 있는가를 쭉 제가 지금 막 살펴보니까 가수 호란, 첼리스트 홍진호, 포항 MBC 임직원 등 1000여 명이 참여했다. 네. 라고 했고 또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국회의원도 기타 치면서 그 샘물 쓰지 마라 노래 부르는 걸 제가 유튜브에서 봤고요. 그분이 이슈를 정치권으로 옮겨주셨어요. 그랬죠. 네, 원래 그 하시던 일에 뭐 큰 돈 안 들이고 주제곡을 하나 얻으셔서 그래서 작곡비를 거기서 받은 거 없이 네, 그래서 저도 뭐 어떻게 된 거지? 이러다가 그 여러분들이 그 서명 운동 하는 것도 알게 되고 내친 김에 좀 도와보자라고 해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보니까 저는 실제로는 2018년 고 규명균 씨 서산 그 태안 화력발전소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서 사망했던 이거로 이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노래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훨씬 더 전에 2010년에 만들어진 노래라고. 예, 맞아요.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요즘 말로 하면은 역주행을 해가지고 2018년에 그 10년 전에 이제 원래 그 용광로에 빠져 죽은 청년 태안 당진행 발전소에서 그 철공소 그죠? 거기서 일어난 사건인데 같은 맥락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여튼간에 그리고 뒤에 나온 위로도 굉장히 따뜻하게 사람의 마음을 포근하게 사람에 대한 마음, 세상에 대한 마음. 근데 거기에 사람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다 많은 분들이 위로를 많이 좋아해 주시고 나온 지 오래된 노래인데도 많은 분들이 계속 어디 가면 위로 불러달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뭐 위로가 많이 필요하지 않나 세상에. 네, 위로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2091님 하림님 노래 듣고 있는데 울컥하네요. 아름다운 노래 너무 감사해요. 눈물을 많이 흘리고 계세요. 아이고. 6644님 정말 위로가 되는 곡입니다. 하림님 근황 궁금했는데 다음에 신장가요에 또 나와주세요. 다음에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챌린지가 시작될 때 꼭 신장기업에서 시작하셔서 성지순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마지막 노래를 이제 들어야 되는데요.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시간이 다 돼서 그 위로의 말은 또 위로와 관련된 얘기예요. 위로의 말은 누가 해주나요? 이 노래는 사실 뭐 저기 제가 앨범에 넣은 건 아니고 그 자살 예방 캠페인하는 그런 기관에서 노래를 만들어서 좀 부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노래를 만들어 드렸는데, 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죠. 자 하림님의 노래는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많은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그렇게만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 이야기도 좀 하고 싶고 너무 지금 사실 얼굴에 이렇게 재미 장난기가 가득 붙어 있는데 이 얘기를 못해서 시간을 안 줘서 여기가 종합시사라 그래요. 여기 뭐 무한도전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 또 끝나고 다른 방송 가야 거기서 나머지 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런 이미지로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마지막 노래 위로의 말은 누가 해주나요? 함께 들으면서 오늘 신장기업도 문을 닫겠습니다. 월요일 날 6시 6분에 다시 문 열고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왜 나만 미워해 왜 나만 괴롭혀 모두 다 내 탓인 것만 같아 좋은 생각만 하래 저 하늘을 보래 그런 게 지금 다 뭐란 말인지 세상에 나만 힘든 것 같아 우스꽝스런 TV 속 세상 모두 잘 먹고 잘 놀러 다니고 뉴스를 보면 모두 무서운 말들 위로의 말은 누가 해주나요 다른 이들의 사진을 보며 나만 불행하다 생각하는 거 그런 건 바보 같은